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주간 일정 통해서 먼저 맥락부터 좀 파악을 해볼 텐데요. 이번 주는 시장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 그리고 실적,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따른 시장 방향성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주 실적들을 쭉 한번 보시면 중소형주들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됩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바이오와 AI, 또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페이도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실적 기대주로 손꼽히는 APR과 한국전력도 이번 주 후반이면 이제 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에 통신 쪽 엔터와 방산 전력에서 중소형주들 메인 기업들도 우리가 실적을 꼭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넷마블, CNC 인터처럼 컨텐츠와 함께 화장품 안에서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락시 기회로 삼아볼 만한 기업이 뭐가 있는지 잠시 뒤에 또 파악을 해볼 거고요. 그 밖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일본 중앙은행의 회의 결과를 담은 의사로 또 공모청약도 요즘 왕왕 화제가 되고 있는데 두 기업이 들어갑니다. 수요일 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MSCI 리뷰부터 이번에 우리 협상팀이 가서 협의를 해온 한미 상호 관세 15%가 본격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효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서명을 한 그 결과치겠죠. 끝으로 TSMC 7월 매출까지. 이번 주는 주된 매크로 일정보다는 실적 안에서 챙겨봐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였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까지. 특히 양도소득세와는 관련해서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죠. 전 대표가 또 10억 원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황인데요.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또 신임 대표가 임명이 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정책위원장 임명을 했기 때문에 또 수정에 대한 언급이 이번 주 중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당에 민감한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금요일에 실망 매물이 대거 출회됐다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환율까지도 1,014원이 넘게 급등하면서 어느덧 1,4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시장 이탈이 가속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재도 사실상 겹호재다라는 말이 있지만 악재도 늘 겹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지속되면서 이제 미국 경기도 조금씩 흔들리는 듯 보입니다. 다음 뉴스로 살펴보시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최근 석 달 사이에 급격하게 둔화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7월 달만 봐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지만 5, 6, 7 합산 수치가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건데요. 이에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노동 통계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담당자를 해고했지만 사실상 이제 파월 의장의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잭슨 미팅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낼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자, 시장이 과연 bad is good으로 돌아설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지난 금요일 검은 금요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 반등이 들어올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지켜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비장하게 시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에 참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세제 개편에 따른 충격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충격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죠. 근데 또 국회 문턱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고 당대표가 바뀌면서 입장차를 보였던 정책위의장도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뭔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과세발 변동성이 계속 될까요? 변동성의 확대 국면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부터는 조금 이런 뉴스 플로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에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제 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조정의 빌미를 찾았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의 어떤 뭐 이제 그 기술주들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상승한 데 따른 조금의 피로감이라든가 차익 매물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됐던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그 이런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좀 세론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고요. 뭔가 이런 거기서 이제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 결국 세제 개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변동성의 확대를 좀 열어놔야 되는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뭐 이제 어떤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그 반응,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속도 조절 내지는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분명히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굉장히 빠르고 강한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증시 활성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갖다가 재확인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4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결국 방향성이 변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안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지금 변화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대전제를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이런 좀 그 실망감을 얼마나 이제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쉬어갈 빌미로 지금 세제 개편안이 꼽히긴 하는데 어쨌든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에 이 방아쇠를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할 듯 보입니다. 이번 주. 자, 근데 참 악재가 늘 겹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고용이 석 달치를 살펴봤을 때 코로나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두 자릿수여서 한 자릿수라서 저는 처음에 오탄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시장의 영향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거는 미국의 뭐 제가 이제 금요일날 그 밤에 지표를 보면서 그때 또 제가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바로 실시간으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도 저도 처음 본 상황이라 가지고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었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 고용이 그만큼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빠르게 냉각이 되고 있고, 사실 최근에 보면은 다른 지표들을 보면은 뭐 이를테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미 미국이 적어도 한번 이제 실직을 하면은 여기서 다시 잡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런 그 헤드라인 데이터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상당히 이제는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물가냐 고용이냐를 두고 항상 그 연준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드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고용 쪽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시그널이 너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그쪽에서의 이제 그 가능성이 이제는 어느 정도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악재는 결국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호재라서 시장이 웃어야 되는데 압력을 받았거든요. 우리 시장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오늘 좀 지수단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문제입니다. 어느덧 1,400원에 다시 진입했어요. 1,400원 앞자리가 4자로 바뀐 게 우리 지난 연말이었죠. 그렇죠. 계엄 사태 이후로 처음 보는 수치인 것 같은데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이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수급 이탈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외적인 이슈가 한 4개 정도 되고 대내적인 이슈가 하나 정도 되는데 우선은 대외적인 이슈를 보면 가장 큰 이슈는 이번에 관세를 지금 각 국가들하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대미 투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로 지금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만 대미 투자가 되면은 미국으로 달러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에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전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관세율이 높아지면서 세 번째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관세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물량들이 제품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월급은 똑같은데 오히려 지금 쓰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세가 높아지면서 자동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물가도 잡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 지표도 잡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돈을 풀 수 있는 영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돈을 풀 경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히 파월이 고심을 하고 있고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 트럼프하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는 이렇게 총 4개로 구분할 수 있고 국내외 변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7월 30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큰 초대형 선단을 꾸리고 있는 선장이 앞으로 진격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타수는 배를 뒤로 후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대통령이 증시부양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증시부양책을 얘기를 했는데 7월 30일 날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거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관, 외국인 그리고 투자자들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안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6,500억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1조 7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거를 다 개인 투자자들이 1조 6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아직은 기관 투자자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증시 부양을 하겠지라고 믿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불안정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7월 30일 날 발표를 한 이후에 7월 2주간 정도 유예를 하고 나서 7월 14일 날 여기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 차관급 회의 그다음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진행하는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8월 31일 날 입법을 상정할 텐데 그러면은 9월 3일 4일에 이게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면서 통과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빨리 차관급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들을 빨리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는 그게 되기 전까지 수급 이탈이 가속화되리라 보세요. 수급 이탈보다는 네. 약간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조금 있겠죠. 그게 정확하게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장은 신뢰를 우선적으로 특히 금융 시장에서는 신뢰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다 비슷한 결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현 주소를 똑바로 한번 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나면 항상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분석들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주도주 분위기에 전환이 좀 있으리라 보세요? 사실 뭐 요번에 이제 급락 과정 금요일 날 보면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시장 주도 업종 쪽에서의 이제 매물들이 아무래도 차익 실현 효과가 커지는 거죠.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일단 좀 챙기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들이 좀 크게 작동을 했고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냉정하게 얘기해서 관세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제 하반기 기업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추가 하향 가능성은 상당히 낮췄다. 이게 그동안 사실 굉장히 이제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많이 풀려났다. 이런 쪽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요번에 뭐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요번 관세 협상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 주도 업종에서 조정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정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향후에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의 중심에서 탈락을 한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 주도 업종은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이런 쪽에서의 어떤 매수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최근에 가장 핫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업종들 또 바이오 같은 업종에 대해서도 시장 관심 확대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에 어떤 시장의 쏠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대변해 주는 거고 2분기 뭐 실적 바닥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그 주도주가 뭐 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조정을 거치면서 업종의 확장이라든가 순환매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주도주 내에서의 어떤 순환매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결국 뭐 일방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아직까지 그런 입장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업종의 확장 쪽 또는 순환매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차익 욕구를 자극했을 뿐이지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크게 분위기상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섹터별로 하나씩 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인데요. 조방원은 아니지만 하반기에 유력 주도 섹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순환매 입장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를 많이 꼽아주시기도 하고요. 만약 긍정적이라고 의견을 보신다면 혹시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이번에 이제 그 빅테크들 실적 발표에서도 드러났듯이 AI 투자에 대한 확대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알파벳도 그랬고 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그 어떤 그런 가이던스들을 좀 제공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고성능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확장이 될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하반기에 지금 뭐 시장도 그렇지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우위를 계속해서 점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거고요. 뭐 2분기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얘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파운드리 부문의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HBM 사업에서의 실적 회복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3분기부터는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4분기부터는 엔비디아향 뭐 HBM3 12단이라든가 또 새롭게 들어가는 HBM4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공급 기대감들이 확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기술 경쟁력이겠죠. 특히 이제 HBM4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앞서 있는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는 삼성전자 또는 이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추려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들. 자, 그럼 이제 바이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용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멀어졌나 싶어서 그러면 시밀러나 CDM을 주고 봐야 되나 생각했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리 되면 차라리 바이오 쪽에서 많이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바이오텍들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그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파월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재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갑이 얇아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관세를 부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되고 있는 싼 제품들뿐만이 아니라 비싼 제품들까지도 관세가 영향을 받아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치 않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과 트럼프가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물가를 잡기 힘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6월 달에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105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105명 중에 42%인 44분이 4분기에 한 번 내지 또는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여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 발생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한 세금 인하 관련된 법안입니다. 채권 발행이 있고 좀 있으면 하반기 때 8월 이후에 미국 채권 발행이 있고요. 국채 발행이죠. 거기다가 금리 국채 발행과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이 부채가 미국이 증가하면 금리 인하 동력이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파월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바이오텍 기업을 봐야 될 것인가, CDMO 기업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저는 바이오텍보다는 CDMO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금융권에서 돈을 차입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아시겠지만 이자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바이오텍보다는 CDMO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CDMO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일부 빅파마,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한 30개, 40개 내에 있는 큰 바이오 기업들이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돈 빌릴 일도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미국 내에서도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바이오텍이 아니고 바로 CDMO 기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에도 바이오텍 기업을 보는 것보다 CDMO 기업을 보시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DMO냐 시밀러냐라는 질문 드렸을 때 지난번 이제 약가 인하 이슈가 있어서 시밀러보다는 CDMO 쪽으로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9월 금리 인하 어렵다. 개인적인 또 의견 잘 들어봤고요. 2차 전진 그럼 어떨까요? 2차 전진 우리 조선희 매니저께서는 늘상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외쳐오셨는데 우리 이동근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주가는 오르고 있죠. 뭐 이제 주가가 뭐 저점이다, 또 실적도 저점이다, 뭐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또 중국의 감산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반등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업황 회복까지는 시간이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캐즘의 극복까지는 시간이 많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구조적인 변화는 좀 이제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야말로 바닥에서의 반등 국면이라는데 저도 계속해서 의견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다만 굳이 한 종목을 꼽자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지금 시장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을 하고 있는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현재 LFP 배터리 라인의 선제적인 구축을 통해서 ESS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이 ESS 시장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다만 무슨 얘기냐면 저는 ESS 시장에 대한 기대는 시간을 벌어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 SDI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대규모의 이제 뭐 증자라든가 또는 뭐 기업 합병을 통해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들, 자금들을 갖다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캐즘의 어떤 그 장기화에 대한 이제 그 대비란 말이에요. 결국 마찬가지 ESS 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반등하기까지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돼요. 그동안 먹고 살 게 있어야 되고 실적을 방어해야 되는데 저는 미국의 ESS 시장이 딱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앞서 있고 지금 이미 뭐 수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중에서는 저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관심은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리튬 가격의 강세를 보이면서 리튬 관련주들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일시적으로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그건 매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리튬 관련주들 매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장기 보유의 관점보다 항상 테마성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많았고 특히 중소형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게 쉽게 접근하셔서 수익을 내기는 저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캐즘 극복까지는 좀 멀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수익을 방어할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을 좀 유일하게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철강은 어떨까요? 철강은 저희가 대응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공장 있는 기업 뭐 넥스틸이다 이렇게 관세를 좀 방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괜찮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급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대응인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넥스트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슈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사실 1년에 10%만, 왜냐하면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2조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펀드 내에 10%만 이게 수익 나도 엄청나게 수익 많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더블 이상이 났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단기적으로 수익 챙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단기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17,000원대를 뚫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매물이 17,000원이다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 똑같은 미국에 아직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장 투자를 얘기했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차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가 신고가를 내고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계속해서 조정할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뜻은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오닐의 캔슬님의 컵홀더, 바로 이제 컵 손잡이 부분인데, 신고가를 내고 난 이후에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급등하는 것보다 현대제철 보세요.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신고가 내고 조정을 하고 있죠. 이런 회사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컵을 만들고, 이게 둥근 바닥형으로 해서 원을 만들어서 컵을 만들고 난 다음에 손잡이를 만들고 있는 이 자리는 저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넥슬보다는 현대제철 같이 꾸준히 스테디로 우상향하는 종목을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컵홀더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내려오는 그렇죠. 요런 컵 손잡이. 자리. 손잡이처럼. 네, 좋은 또 차트 기술적인 분석 팁을 얻어봤습니다. 철강주 갖고 계신 분들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현대제철 같은 기업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금융주도 이 걱정으로 비하면 만만치 않은 섹터인 것 같아요. 세제 개편안의 후광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림자가 진하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급하게 점검을 좀 해봤을 때 증권사를 보유한 금융주들, 은행 지주는 괜찮다라는 일말의 좀 소망을 얻어봤었는데 다 급락을 했어요. 기회일까요? 아니면 비는 피해 갈까요? 사실 저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지금 정책 후퇴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급락을 했단 말이죠.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른 측면도 있어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번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이제 금융과 관련된 정책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오른 쪽이 금융사하고 지주사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 후퇴에 대한 실망감이 또한 작용하는 부분도 그쪽이겠죠. 그러니까 기존 예상보다 배당속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허들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그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결국 이제 그 증권주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증시가 랠리하면서 수익성이 급증을 하고 있죠. 이번에 뭐 2분기 실적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다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죠. 당연한 거예요. 증권주만큼 시황에 민감한 그런 업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주가 뭐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은 일단 그런 선반영에 대한 어떤 좀 그런 약간의 그 오버슈팅의 국면에서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빠지는 측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고요. 결국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변화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의 영향을 좀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증권주들의 PBR이나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저평가예요. 다만 네. 이제 그런 쪽에서 굉장히 차별화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향후의 정부 정책,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더 구체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그 증권주 안에서 뭐 자사주 많이 갖고 있다거나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향후에도 또 그런 움직임이 이번 조정을 거치면은 또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좀 약간 차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안에서의 어떤 종목의 선정이 좀 더 중요해진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그 증권주는 옥석은 가려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혹시 지주는 어떻게 보세요? 뭐 금융도 있지만 일반 SK, 뭐 한화 이런 기업들. 자, 제 지주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 지수사들이 한참 올라갈 때 너무 빠르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미 PBR이 뭐 0.9배, 1배 넘어간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그런 종목들보다 오히려 향후에는 정말 PBR이 낮은 종목들, 0.3배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시장에 많거든요.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조정을 거치면서 그런 종목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오른 건 없는데 빠질 때는 같이 빠질 수가 네.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부터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다거나 이런 쪽에서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해지는, 투자에 유리해지는 그런 국면이 또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 역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괴는 같지만 그 안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더 있는 기업으로 가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화장품은 이번 주에 중소형주들 대거 실적도 나오지만요.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기대감이 미국 쪽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지, 우리 최근에 막 중국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출 데이터가 좋은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픽으로 했던 게 이제 APR인데 APR 같은 경우는 1, 4분기 때도 그렇고 2, 4분기 때도 미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이 27%를 차지를 했고 2, 4분기 때도 27%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 4분기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이 27% 그리고 우리나라에서가 28%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가의 외국에 대한 수출이 71%가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국내의 매출보다 외국의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유럽에도 지금 신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굉장히 매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메디큐브 브랜드가 상당히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 4분기 때 같은 경우에도 미국 매출뿐만이 아니라 전년 대비 전체 매출이 동기 대비 전년 대비 228%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PR 같은 경우 원픽으로 지정했던 APR은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APR. 마지막에 저희 딱 질문을 드리려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APR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깔끔하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대표님께는 마지막으로 조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만 지난 거래를 봤을 때 이제 투자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조선? 투자 의견이 갈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번 이제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관세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서 뭐 새로운 형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종목별로 좀 엇갈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마스카 프로젝트하고 가장 관련 있는 종목들은 사실 하나오션이라든가 HT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로 약간 좀 굉장히 압축이 될 수가 있다는 네. 얘기예요. 결국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반기는 결국 조선업종이 지금까지는 이제 실적이라든가 수주에 의해서의 어떤 상승세를 이어왔다면 이제부터는 한미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LNG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LNG선의 수주가 좀 확대가 된다든가 또는 이제 군함 수주, 뭐 상선 수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진행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시장의 어떤 관심이 좀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하반기에 이제 조선업종의 키워드는 미국과의 협력이다. 단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오션이라든가 HT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들은 여기서 이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거 덧붙여서 이번에 이제 뭐 정부의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예를 들면 뭐 자금의 어떤 자금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조금 더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의 어떤 주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더 좀 강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체적으로 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주요 미국과 협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메인 선사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앞서 우리 조서희 매니저께서는 APR이라고 이번 주 안에서 볼만한 실적주 힌트를 조금 주셨는데 혹시 대표님께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이번 주 저도 APR도 중요한데 예. 화장품 이번에 뭐 여러 종목이 발표가 되고 저는 SM에 대한 이번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SM이 같은 날이거든요. APR이랑 실적 네. 발표가.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2분기 엔터주들에 대한 실적이 최근에 약간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생각보다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뭐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뭐 그런 보다는 사실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SM 같은 경우가 뭐 이제 향후에 어떤 중국
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실적이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SM에 대한 실적 상당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APR과 SM 모두 다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예정이긴 하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섹터 훑어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이동근 대표 감사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